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궁예의 관심법 같은 검찰이다. 또 기업을 얼마나 모르고 경영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 검찰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퇴짜를 맞았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기소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줄 걸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 이전에 검찰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권력남용적인 폐해, 검찰의 지금까지 정치적인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스스로 개혁안이라고 내놨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다가 이번에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영에 관련된 사안, 사익 추구 논란은 별개로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이니 이런 애매한 말에다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기소한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떤 국민들이 일부 국민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다는 이런 해괴한 이유를 대는 검찰이 세상에 있을까요? 검찰의 기소는 법에 의해서 법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해야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기소한다면 이건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그건 흥신소직원일 뿐이고 검찰이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헌법 위에 있는 헌법을 포기한 법치를 포기한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자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표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도 모르는 아주 이상한 검찰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그간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의혹 또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논리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계속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편법 상속을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이 삼성물산은 사실은 또 에버랜드와 합병이 됐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 그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투자한 자회사 에피스의 주가를 재평가한 것이 불법적인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 주가 재평가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경영권을 상속하는 게 편법을 써야 되는 또는 불법 편법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최근에 블룸버그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재벌 가문 20개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월마트의 샘 월튼 가족이 무려 25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기시는 M&M 초콜릿을 만드는 가문이 마스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한 14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호 인더스트리를 하는 거기도 한 120조, 130조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고요. 쭉 해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 이병철 후손들은 이 탑 20의 20번째로 약 36조 정도의 35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20번째로 돈이 많은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집안 중에 위에 그 별표가 몇 대째 내려오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건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헤르메스 프랑스의 회사는 명품 제품 만드는 데죠. 6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길 집안도 6대째 집안이 내려오면서 가문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일가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6대가 내려오면서도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호프만 웰이라고 하는 가문은 5대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5대째, 6대째 내려와도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는 이유가 상속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여러분 베링어 잉겔하임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베링어 본 바움바하우 집안은 지금 4대째 내려오면서 1885년에 설립된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화교 재벌 CP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치아라바논트 집안도 4대째 내려오고 있고요. 프랑스의 물리에즈도 4대째, 그 다음에 독일의 BMW를 하고 있는 콘트 집안이라든지 미국의 컥스 집안, 프리츠커 집안들이 다 4대째 내려오면서 적게는 한 40조, 많게는 80조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큰 재벌인 월마트의 샘 월튼, M&M 만드는 마스, 커그 집안들이 3대째 내려오면서 하고 있고요. 그 후에도 존슨 집안이라든지 홍콩의 콱,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집안들이 3대째 내려오면서 가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주식밖에 없는 아들들한테 반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속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은 국가가 약탈적 상속세조를 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그룹은 어떻게 하냐? 다른 그룹도 비슷하게 다 M&A나 전환사채를 통해서 했고요. 적은 회사들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형태로 하고 내부 거래에 의해서 그 후에 돈을 벌어가면서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상속해가지고는 벌어들이는 돈으로 도저히 상속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게 하느라고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재벌이 계속 경영해도 좋다. 상속세만 제대로 내고 경영해라. 편법 상속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고 나면 도저히 경영권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워낙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집안의 경영권을 뺏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다른 쪽도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의 주식의 43.5%를 가지고 있고 그 삼성바이오가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에피스였기 때문에 에피스의 주가를 재평가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을 부풀렸고요. 이것 때문에 삼성물산이 더 유리한 제일모직하고의 합병 비율을 받을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것은 자본주의를 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기업의 경영권은 애초에 지배주주의 것이고 그거를 빼앗겠다고 하는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당한 법에서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합병이 기업을 위한 게 아니고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익 추구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득이 됐다. 이게 사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득이 됐다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난 일이냐라는 걸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근본적으로 사익 추구의 도구입니다.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고 전문 경영이라고 해도 큰 기업을 M&A를 하게 되면 자기가 더 큰 그룹을 경영하게 되거나 자기의 스탁 옵션이 올라가거나 자기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수합병도
기업의 이익이 되면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최고 경영진한테도 자동적으로 이익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익 추구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남한테 부당한 침해가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총수가 있는 일사불란한 안정된 경영권 하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냐 아니면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냐고 보면 당연히 경영권이 안정화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서가 있었다라는 걸 마치 범죄의 근거처럼 몰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거대 기업의 안정적인 지배 경영권을 지키는 계획은 있어야 되고 그게 승계 계획이고 그게 법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국민들 시선에는 상속세를 덜 내니까 편법적으로 보이더라도 편법은 합법이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삼성 이건희 회장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 지배 하에 있을 때 소액 주주나 이해 당사자들한테도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삼성이 화학 주식 같은 계열사들을 롯데나 한화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의 주식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삼성그룹 하에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계획도 당연히 지배주소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겨준 게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이익이 되지만 다액 소외자들한테도 훨씬 이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게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았을 때 더 회사한테도 좋고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는 한 인수합병이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그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두 회사의 주식을 합치거나 분할하는 것들은 다 주주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주인이 내 물건을 손해보고 팔건 이익보고 팔건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경영진이 소액 주주들한테 사기적인 정보를 주고 인수합병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이것이 부당한 인수합병이라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의 최종 결정권은 당연히 주주, 재산권자들이 모이는 주총에서 결정하는 거고 여기서 승인된 인수합병을 사익 추구의 의도가 있었다고 처벌한다면 모든 인수합병은 검찰이 처벌할 수 있고 주총위에 검찰이 심사권을 갖고 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검찰이 지배주주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궁예의 관심법적인 처벌입니다. 이거는 법정의 증거주의를 훼손하는 법치의 근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아주 전근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사익추구로 해서 인수합병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세조작에 의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삼바 투자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면서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한 회계장부를 잘못 보고 투자를 했느냐. 우리가 이익이 나는데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런 영업의 이익으로 일시적으로 나는 이익하고 매출이 계속 늘고 원가가 절감돼서 앞으로 계속 나는 경쟁력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미래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의 재평가, 그것도 콜옵션 때문에 내줄 돈하고 남아있는 주식의 재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자산 재평가에 한 이익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실적에 의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은 재무제표상에 명백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들 중에는 상당 부분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읽지 못해서 속아서 투자를 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검찰은 그렇게 재무제표도 읽을 줄 모르고 일시적인 영업의 이익과 상시적인 영업이익을 구분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개미 투자자들이, 공학개미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다 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때에 절차적인 것에 변화를 가지고 그 회사의 근본적인 영업 실적을 모르고 속아서 샀다, 그게 시세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게 삼바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상장할 때 주가가 16만 1,500원이었습니다. 그럼 저 주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진짜 평가를 너무 높이 잡아서 16만 1,500원에 산 게 억울하게 산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저때 투자를 많이 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때 투자했던 사람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게 지금 시세가 부풀려져서 속아서 산 가격입니까? 지금 80만 원이 가까이 되는데 저 16만 1,500원에 샀던 주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금감원에서 불법 회계라고 하고 문제 삼는 그 정치적인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는 거의 6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3배도 넘는 수익을 냈던 거죠.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1년 반도 안 되는 사이에 300%의 수익률을 냈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미 세상에다가 이게 분식회계라고 다 알려진 후에도 떨어지는 게 30만 원대까지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공시 가격에 거의 2배 가격까지 유지가 됐고 지금은 80만 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16만 1,500원이 시세 조작에 의해서 속아서 산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주가는 현재 재무제표의 손익을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시적인 손익을 높였다고 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가를 높게 사지 않습니다. 보시면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지금 2010년 상장할 때 3불이던 게 지금 500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테슬라의 주가 총액이라는 게 전 세계 나머지 자동차 회사 9개, GM, 크라이슬러, 혼다, BMW, 닛산, 현대, 메르세데스 벤츠, 그 다음에 포드 등 가장 큰 회사 9개를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시가총액이고 주황색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아서 나머지 9개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데 매출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1년에 50만 대도 못 파는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보시면 지금 2017년서부터 계속 적자다가 2018년 2분기 약간 흑자를 냈다가 2019년 또 적자였다가 지금 2019년 4분기하고 2020년 1분기가 연속 흑자로 전환됐지만 흑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요. 현대자동차하고 비교해도 현대자동차가 월등히 높지만 현대자동차는 테슬라하고 주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를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미래 수익성을 보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미 매출이나 수익성에서 사실은 주주들은 상장할 때 훨씬 싸게 산 거다. 그 위에 올라간 주식이나 지금 주가를 봐도. 그래서 시세 조작에 의해서 누구를 속였다는 말도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인 뇌물로 했던 거, 증거도 하나도 없고 최순실이 간 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돈하고 같다라고 하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세상에 법이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했던 것과 똑같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득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모든 M&A는 득이 될 거라고 경영자와 기업한테 득이 될 거란 전제로 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는 거 증명 없이
머릿속에 무슨 의도로 했냐를 가지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내의 관심법적인 전 근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주주들의 재산권 행사, 주총에서 결정된 사항을 검찰이 지배주주의 속마음이 불순하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주주들의 재산권의 최종 행사권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처벌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지금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무슨 죄가 있냐, 산업공상의 주자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먹물, 선비, 사대부의 나라에서 사업하는 죄다. 산업공상에서 공하고 상, 농사꾼보다도 아래로 취급했던 기업인들을 지금 저 사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또는 권력의 정치 검찰들이 지금 기업을 아주 못살게 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재벌 원재론이 또는 반재벌 선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